자, 얘들아. 잘 들어. 적어. 잘 봐, 얘들아. 저 작업방에 올려주시면 안 돼요? 올릴 거야. 당연히 올릴 거야. 186부터 194 이거는 클리닉 때까지만 보셔야 돼요. 클리닉. 얘는 비문학은 토요일까지 정규 수업 시간까지만 보시면 돼요. 얘들아 조용히 해. 201부터 205. 왜? 네. 뭐 문제 있니? 이거 생각해보세요. 적었어? 됐어? 여기 구멍이 나 있어요. 구멍이 나 있으면 안 되는데. 자, 먼저. 자, 수업하겠습니다. 자, 비가 어떻게 됐대? 그쳤대요. 그쵸? 비가 그쳤대요. 추워? 네. 아니야. 추워 아니야. 잠깐 끄세요. 마이너스. 자, 보겠습니다. 수수단 속을 벗어나왔다. 해도 되니? 네. 벗어나왔다. 멀지 않은 앞쪽에 햇빛이 눈부시게 내리붓고 있었다. 도랑 있는 곳까지 와보니 엄청나게 물이 불어 있었다. 빛마저 제법 붉은 흙탕물이었다. 뛰어 건널 수가 없었다. 소년이 등을 돌려댔다. 소녀가 순순히 엎이었다. 걷어올린 소년의 잠방이까지 물이 올라왔다. 소년은 어머나 소리를 지르며 소년의 목을 끌어안았다. 개울가에 다다르기 전에 자 밑줄 치세요. 가을 하늘은 언제 그랬나 싶게 구름 한 점 없이 쪽빛으로 개어 있었다. 쭉 밑줄 쳐. 가을 하늘이 쪽빛으로 개어 있었대요. 그게 어디 그게 어디냐고요? 있잖아. 찾았어요? 네. 네, 찾으셨죠? 쭉 밑줄 치고 뭐라고 쓰시냐면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이라고 적어요.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 자,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이라고 적었죠. 그 다음날 옆에다가 절정이라고 적으세요. 절정. 절정. 그 다음날은 절정. 아, 뭔가 이상하네. 쪽빛으로 개어 있었다까지 했죠? 네. 쪽빛으로 개어 있었다. 그 뒤로? 그 뒤 뭐요? 자, 그 뒤로 소녀의 모습은 거기 있죠? 거기다가 절정이라고 쓰세요. 그 뒤로 거기부터 절정이라고 쓰시고, 자, 그 뒤로 소녀의 모습은 되지 않았다. 매일같이 개울가로 달려와 봐도 되지 않았다. 왜 안 왔을까? 비 맞은 다음이니까 몸이 아팠겠지. 그치?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운동장을 살피기도 했다. 밑줄 치세요. 운동장을 살폈대요. 남몰래 5학년 여자반을 엿보기도 했다. 밑줄 치세요. 그러나 되지 않았다. 그날도 소녀는 자 밑줄 쳐. 소녀는 주머니 속 흰 조약돌만 만지작거리며 왜? 소녀는 생각하는 거지. 만지작거리며 개울가로 나왔다. 그랬더니 이쪽 개울뚝에 소녀가 앉아있는 것이 아닌가. 소녀는 가슴부터 두근거렸다. 그동안 알았다. 무슨 말이야? 아팠대. 어쩐지 소녀의 얼굴이 헬쓱해져 있었다. 되게 약간 좀 살이 좀 빠져있고 좀 아파 보였나 봐. 그날 소나기 맞은 탓 아니야? 소녀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다 나았다. 낫냐? 아직도 점점점. 그럼 누워 있어야지. 하도 갑갑해서 나왔다. 참 그날 재밌었어. 그런데 그날 어디서 이런 물이 들었는지 잘 지지 않는다. 자 밑줄 치세요. 이거 뭐야? 옷에 물이 들었어. 무슨 물일까? 도랑물이 불어가지고 소년이 소녀를 업고 건넜잖아. 그때 물든 거예요. 그때 물든 거. 두 사람의 추억이라고 적어. 두 사람의 추억. 추억. 그 맨 마지막 줄이죠. 그날 어디서 이런 물이 들었는지 잘 지지 않는다. 두 사람의 추억. 두 사람의 추억. 자, 180쪽으로 넘어가세요. 소녀가 분홍 스웨터 앞자락을 내려다본다. 거기에 검붉은 진흙물 같은 게 들어있었다.
소녀가 가만히 보조개를 떠올리며 그래 이게 무슨 물 같니? 소녀는 스웨터 앞자락만 바라보고 있었다. 네 생각해냈다. 그날 도랑을 건너면서 내가 엎인 일 있지? 그때 네 등에서 옮은 물이다. 소녀는 얼굴이 확 달아오름을 느꼈다. 왜? 부끄러워서. 부끄러움이라고 쓰세요. 부끄러움. 부끄러움. 갈림길에서 소녀는 저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서 대추를 땄다. 대추 동그라미 치세요. 이거는 소녀가 소년한테 주는 거니까 적으세요. 소녀를 위한 소녀의 마음. 대추. 소년을 위한 소녀의 마음. 적었죠? 자, 소년을 위한 소녀의 마음. 내일 제사 지내려고 대추 한 줌을 내어준다. 소녀는 주춤한다. 맛봐라.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심었다는데 아주 달다. 소녀는 두 손을 오그려 내밀며 참 알고 싶다. 그리고 저 이번에 제사 지내고 나서 좀 이따 집을 내주게 됐다. 집이 계속 어려워져요. 왜냐면 이 소녀의 아빠가 사업을 해갖고 망해갖고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이 어려운 상황이야. 소녀는 소녀네가 이사해 오기 전부터 벌써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윤초씨 손자, 즉 소녀의 아빠가 서울서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고향에 돌아오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것이 이번에는 고향집마저 남의 집에 넘기게 된 모양이었다. 왜 그런지 난 이사가는 게 싫어졌다. 밑줄 쳐. 왜 그런지 이사가는 게 싫어졌다. 얘는 왜 이사가는 게 싫을까? 친해졌잖아. 누구랑? 소년이랑. 그치? 적으세요. 소년과 헤어지기 싫어서. 소년과 헤어지기 싫어서. 소년과 헤어지기 싫어서. 어른들이 하는 일이니 어쩔 수 없지만 전에 없이 소녀의 까만 눈에 쓸쓸한 빛이 떠올랐다. 소녀와 헤어져 돌아오는 길에 소녀는 혼자 속으로 소녀가 이사를 간다는 말을 수없이 되뇌어 보았다. 자, 밑줄 쳐. 무어 그리 안타까울 것도 서러울 것도 없었다. 너무 서운한 거야. 너무 서운한 거야. 그래서 뭐 괜찮아? 뭐 안타까워? 이렇게 생각한 거지. 뭐야? 무슨 법이야? 속마음이랑 반대로 말하는 거야. 반어법. 반어법이라고 쓰세요. 반어법. 반어법. 그렇건만 소녀는 지금 자기가 씹고 있는 대추 알의 단맛을 모르고 있었다. 이날 밤 소녀는 몰래 덕세 할아버지 호두밭으로 갔다. 자, 호두 동그라미 치세요. 호두 동그라미. 소녀를 위한 마음이라고 적어. 소녀를 위한 마음. 소녀를 위한 마음. 근데 호두를 줬을까 못 줬을까? 못 줬어요. 호두는 못 줬어. 만나기로 약속을 못했어. 그치? 낮에 봐두었던 나무로 올라갔다. 그리고 봐두었던 가지를 향해 작대기를 내리쳤다. 호두송이 떨어지는 소리가 별나게 크게 들렸다. 가슴이 선뜻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붉은 호두야 많이 떨어져라 많이 떨어져라. 저도 모를 힘에 이끌려 마구 작대기를 내려치는 것이었다. 돌아오는 길에는 열 이틀 다리 지우는 곳만 골라다녔다. 뒤졌다. 밑줄 쳐. 왜 돌아오는 길에 다리 지우는 그늘만 골라서 왔을까? 죄책감. 호두를 몰래 딴 거예요. 호두설이야, 호두설이. 밑줄 치세요. 돌아오는 길에는 열 이틀 다리 지우는 그늘만 골라 뒤졌다. 죄책감. 몰래 땄어, 몰래. 그늘의 고마움을 처음 느꼈다. 불룩한 주머니를 어루만졌다. 호두송이를 맨손으로 깠다가 몸이 오르기 쉽다는 말 같은 건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저 근동 이 근래에 제일 가는 이 덕세 할아버지는 호두를 어서 소녀에게 맛보여야 한다는 생각만이 앞섰다. 그러다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다. 소녀더러 병이 좀 낫거들랑 이사 가기 전에 한번 개울가로 나와달라는 말을 못해둔 것이었다. 바보 같은 거, 바보 같은 거.
이튿날 소년이 학교에서 돌아오니 아버지가 나들이 옷을 갈아입고 닭 한 마리를 안고 있었다. 어디 가시느냐 물었다. 그 말에는 대꾸 없이 아버지는 안고 있는 닭의 무게를 겨냥해 보면서 이만하면 될까? 어머니가 망태기를 내주며 벌써 며칠째 갸알갸알하고 알날 자리 보던데요. 크진 않아도 살은 쪘을 거예요. 소년이 이번에는 어머니한테 아버지가 어디 가시냐고 물어보았다. 저 서당골 윤초신에 가신다. 제사상에라도 넣으시라고. 그럼 큰 놈으로 하나 가져가지. 저 얼룩수탉으로 자 밑줄 치세요. 큰 놈으로 가져가지. 얼룩수탉으로. 본심이 나온 거야. 그치? 본심이 나온 거야. 이 말에 아버지는 허허 웃고 나서 엄마, 임마, 그래도 이제 실속 있다. 소녀는 공연히 열정은 부끄러워서 책보를 집어던지고는 외양간으로 가. 쇠 잔등을 한번 철썩 갈겼다. 왜? 쭉 밑줄 쳐. 외양간으로 가서 소 등을 쳤다는 얘기야. 소 잔등을 한번 철썩 갈겼다. 마음을 들킨 것 같아 부끄러워서. 마음을 들킨 것 같아 부끄러워서. 마음을 들킨 것 같아 부끄러워서. 됐니? 쇠팔이라도 잡는 채. 개울물은 옆에다가 쓰세요. 절반입니다. 자, 결말 보세요. 결말. 개울물은 날로 여물어 갔다는 걸 시간의 흐름이라고 적어. 부피가 되네. 저 어떤 시간의 흐름? 잠깐만. 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신나니까 같이 가. 어디 갔어? 근데 왜 맞지 않던 거 아니야? 아시는 거. 취라고 뭐. 맞지. 아니 어제 좋은 거 계속 이탈금 만들어놨다. 잘라. 다리가 없어. 아까 있지. 갖고 다녀야 돼. 자, 하겠습니다. 소녀는 갈림길에서 아래쪽으로 가보았다. 갈반 머리에서 바라보는 서당골 마을은 쪽빛 하늘 아래 한결 가까워 보였다. 왜 거기가 가까워 보였을까? 거기 누구네 동네야? 소녀의 동네잖아. 그쵸? 그래서 심리적으로 가까워 보인 거야. 자, 좀 밑줄 쳐. 갈반 머리에서 바라보는 서당골 마을은 쪽빛 하늘 아래 한결 가까워 보였다. 밑줄 쳐. 가깝게 느끼고 있음이라고 쓰세요. 가깝게 느끼고 있음. 둘이 친해졌으니까 가깝게 느끼고 있음. 어른들 말이 내일 소년애가 양평읍으로 이사간다는 것이었다. 거기 가서는 조그만 가게방을 보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자, 밑줄 쳐. 소년은 저도 모르게 주머니 속 호두알을 만지작거리며 한 손으로는 수없이 갈 꽃을 휘어꺾고 있었다. 좀 밑줄 쳐. 소년은 저도 모르게 주머니 속 호두알을 만지작거리며 한 손으로는 수없이 갈 꽃을 휘어꺾고 있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어? 조약돌 누가 던진 거야? 소녀가 던진 거잖아. 그치? 그 물건을 지금 계속 만지고 있다는 건 소녀가 그리워서 라고 적으세요. 소녀가 그리워서.
소녀가 그리워서. 그날 밤 소녀는 소녀가 그리워서라고 써. 그날 밤 소녀는 자리에 누워서도 같은 생각뿐이었다. 밑줄 쳐. 내일 소녀네가 이사하는 걸 가보나 어쩌나. 내적 갈등이라고 쓰세요. 내적 갈등. 얘 뭐가 내쪽 갈등이야? 내일 소녀네가 이사하는 걸 가보나 어쩌나. 가면 소녀를 보게 될까 어떨까. 그러다가 까무룩 잠이 들었는가 하는데 거참 세상 일도 밑줄 치세요. 불행한 일이 생김. 불행한 일이 생김. 불행한 일이 생김. 무슨 일이 생겼을 것 같아? 소녀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겠죠. 마을에 갔던 아버지가 언제 돌아왔는지 윤초실 때도 말이 아니여 그 많던 전단, 논밭 다 팔아버리고 대대로 살아오던 집마저 남의 손에 넘기더니 또 악상까지 당하는 걸 보면, 악상은요 젊은 자식이 죽은 걸 얘기해요. 봐봐, 재산 날렸죠, 그쵸? 그리고 또 손녀까지 죽었잖아. 엎친 데 덮쳤어. 이거 뭐라 그래? 사자성어. 그렇죠. 설상가상이라고 적으세요. 설상가상. 밑에서 위로 5줄. 설상가상. 적었어?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거야. 안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 또 생기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남포불 밑에서 바느질감을 안고 있던 어머니가 증손이라곤 계집애 그의 하나뿐이었지요. 그렇지 사내에 둘 있던 건 어려서일고 어쩌면 그렇게 자식복이 없을까. 마지막입니다. 글쎄 말이지, 이번엔 꽤 여러 날 앓는 걸 약도 변변히 못 써봤다더군. 지금 같아서 윤초실에도 대가 끊긴 셈이지. 그런데 참 이번 계집애는 어린 것이 여간 잔망스럽지 않아. 아주 맹랑하지가 않아. 글쎄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지 않아? 밑줄 치세요. 자기가 죽거든 자기 입던 옷을 꼭 그대로 입혀서 묻어달라고. 왜 묻어달라고 했을까? 그 소녀와 추억. 그렇죠. 적으세요. 추억을 간직하고 싶어서. 나 같으면 소년과 함께 묻어주세요. 이렇게. 추억을 간직하고 싶어서. 소년과의 추억을 간직하고 싶어서. 무서웠어, 동건아? 동건이와 함께 묻어주세요. 추억을 간직하고 싶어서. 자,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았죠? 옆으로 넘어가세요. 묻어주세요. 핵심 정리로 가보세요. 자, 현대 소설이자 단편 소설, 순수 소설이고요. 배경 보세요. 가을, 공간은 농촌입니다. 시점은 3인칭 관찰자. 작품 안에 서술자가 나라고 들어가 있지 않아요. 주제 밑줄 쳐.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 자, 두 번째 보세요. 특징. 등장인물의 성격이 주로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별표죠. 얘는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없는 선택지야. 왜냐면 여러분 관찰자잖아. 서술자는 이들의 행동을 관찰만 할 수 있어. 말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격이 어떻게 나와? 간접적으로. 행동을 통해서. 행동입니다. 소녀가 지나갈 때까지 개울을 건너지 않은 소년의 행동을 통해 진득이 소극적이구나. 먼저 말을 걸고 돌멩이를 집어던지는 그 소녀를 봤을 때 아, 얘는 되게 성격이 적극적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세 번째. 밑줄 쳐. 등장인물 사이에 뚜렷한 외적 갈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됐죠? 요 정도. 문체가 대체로 짧고 간결하다. 문장이 짧아요. 그리고 결말은요, 여운을 남겨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밑줄 쳐. 소녀의 유언으로 소설이 끝나잖아. 그치? 소녀의 유언으로 소설이 끝나는 거 왜 그런 거야? 여운을 남기기 위해서 그래. 여운을 남기기 위해서. 자,
소나기의 역할과 의미 별표쳐 보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 별표쳐. 일단 위기감 조성. 두 번째 소나기의 역할과 의미 네모 있죠. 찾았어? 밑줄 쳐. 위기감 조성. 그리고 둘 사이를 가깝게 만들고 소녀의 죽음의 원인이 되고 소년과 소녀의 짧은 사랑 이야기고 밑에 주요 소재 별표 3개입니다. 얘는 시험에 꼭 나와. 별표 3개. 조약돌은 소년을 향한 소녀의 관심이자 또 계속 소녀가 소년이 조약돌 주물럭거리잖아. 소녀를 향한 그리움. 대추는 이별 선물이자 소녀의 마음. 호두랑 수탉도 좋은 거 갖고 가라고 했으니까 소녀를 위한 소년의 마음. 분홍 스웨터는요, 거기에 진흙물 들었잖아. 자기 죽을 때 묻어달라고 했잖아, 같이. 뭐예요? 추억. 그죠? 순수한 사랑의 추억. 자, 186부터 193 옆에 여러분 클리닉 올 때까지 다 풀어갖고 오셔야 됩니다. 클리닉까지 풀어가지고 오시고, 넘겨봐. 통째로 넘겨봐. 독서로 갈게요. 독서. 자, 독서는 195입니다. 195. 이거 어떡하지? 195. 빨리 갔다 와. 얘들아, 선생님이 이론이 이런 거 있어요. 천식에 걸렸어요. 네? 천식에 걸렸어. 천식에 걸렸어요. 그게 뭐예요? 기침을 너무 해서 병원에 갔다 지난주에 해방사랑 싹 다 했는데 이상이 없대. 근데 기침을 다 하느라고 막 정말 미치겠는 거야. 근데 천식이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래서 도필가루 맡으면 안 되는데 선생님 생각 못하고 마스크랑 갔더라고요. 데스크 가서 받아. 바쁘세요. 자, 괜찮습니다.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비문학 독해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 문단별로 핵심 내용 체크. 중심 내용이 없으면 간단하게 여러분이 요약 정리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자, 첫 번째 문단부터 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더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할까? 니네 왜 좋은 대학 가고 싶냐? 돈 많이 벌려고. 근데 선생님이 사람 보니까 예전에는 그런 걸 잘 몰랐거든요. 근데 확실히 좋은 대학 나온 애를 뽑는 이유가 있어. 뭐 선생님은 그냥 뭐 조교 선생님들 뽑을 때 그냥 되게 성실해 보이는 친구를 뽑는데 학교가 섞여 있잖아. 뭐 스카이도 있고, 뭐 일반 지방대도 있고, 그냥 일반대도 있고. 아, 고맙습니다. 아, 네네, 고맙습니다. 그렇잖아. 섞여 있잖아. 근데 가만 보니까 확실히 스카이 나온 친구들이 일을 잘해요. 되게 일 처리가 빠르고 빨리 말귀를 알아듣고, 그러니까는 똑같이 가르쳐 주잖아. 이 작업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알려주잖아. 그럼 확실히 일 처리가 빠르고 잘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똑똑하긴 하더라고요. 똑똑하긴 해요. 이제 그래서 뽑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돈 많이 벌려고, 그렇죠? 행복하기 위해서. 자, 전문직 종사자들이 고급 승용차를 타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제학자 스펜스는 이러한 현상을, 자, 밑줄 쳐. 개별 경제 주체들이 상호간 정보 교류량의 격차가 있는 시장에 참여하면서, 자, 쭉 밑줄 쳐. 거기까지만. 개별 경제 주체들, 개인이 정보 보유량의 격차가 있는 시장에 참여하면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들어봐. 나는 너희들보다 국어 지식이 더 많은 거 아니야. 그치? 너네 어머니 아버지가 뭐 그 국어 전공이 아니시라면, 일반 뭐 다른 회사에 다니시는 거라면 아무래도 선생님이 더 국어 지식이 많겠죠. 그럼 정보의 격차가 있는 거잖아. 내가 국어 지식이 더 많으니까. 그치? 그러면서 이러한 어떤 그 격차가 생긴다는 얘기야. 자, 무슨 말이냐? 자, 그 참여하면서 그 문제를 조정해가는 과정으로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밑줄 쳐. 정보량이 풍부한 쪽은 정보량이 부족한 쪽에게 자신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 자, 쭉 밑줄 치세요. 정보량이 풍부한 쪽은 정보량이 부족한 쪽에게 자신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 자, 그 결과 위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자, 첫 번째
보유량의 격차. 정보 급한 일이 있나 봐. 정보 보유량의 격차. 언니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우리 차오름 학원이 국어 학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국어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니네들 내가 국어 지식 알려줄 테니까 우리 학원에 다녀 이런 거야. 그러면 학원에서는 학원비도 받겠죠. 그렇지? 부자가 되겠죠. 부자가 된다. 수입이 늘겠죠. 그 차이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세요. 경제학에서는 이처럼 밑줄쳐 경제 주체의 속성을 알려주는 인지 가능한 행위나 형태를 신호라고 한다. 자, 신호의 정의가 나왔네. 자, 신호 무슨 말이냐? 야, 내가 너한테 국어에 대해서 알려줄게. 알려줄게 라고 말하는 게 신호라는 얘기야. 신호. 자, 신호는 인지 가능한 행위나 형태로 인지 가능한 행위나 형태를 어떻게 하는 것처럼 형태를 신호라고 한대요. 자, 신호를 보내거나 받는 측을 각각 발신자, 수신자. 발신자는 보내는 측이겠죠. 수신자는 신호를 받는 측이겠죠. 그렇지? 발신자, 수신자. 이때 발신자는 수신자에게 자신들이 신호를 보낼 능력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신호를 보낼 수 없는 다른 이들에게 핸디캡이 발생하도록 만들며 이를 통해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다는 것이다. 이거죠. 야, 지금 국어 입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니네 지금 국어 빨리 안 하잖아? 그럼 대학 못 가. 라고 어떻게 해?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맞아. 나는 국어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지? 그럼 학원에 가서 입시 정보를 좀 알아가지고 대학 준비를 좀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해서 오게 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핸디캡을 느끼겠지. 맞아. 나는 국어를 잘 못해. 국어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시장에서 누가 더 유리하다는 얘기야? 발신자가 유리하다는 얘기지. 이해돼서 무슨 말이지? 발신자가 보내는 신호는 그 성격에 따라 밑줄 치세요. 평가 신호와 관계 신호로 나뉜다. 먼저 여러분 잘 봐. 지금 세 번째 문단에서는요. 평가 신호와 관계 신호에 대한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평가 신호, 관계 신호. 자, 먼저 평가 신호는 신호를 만들기 위해 높은 비용이 수반된다. 밑줄 쳐. 자, 평가 신호 네모 치시고 높은 비용. 얘는 돈이 많이 든대요. 높은 비용. 또한 신호와 발신자의 속성 간에 내적 연관이 요구된다. 둘의 내적 관계, 내적 연관이 있다. 이 둘 사이가 끈끈하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리고 따라서 수신자에게 높은 신뢰도를 줄 수 있다. 신뢰도가 높다. 됐니 얘들아? 왜 그러니? 자, 근데 여러분 보기 보세요. 구직자들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좋은 얘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치? 3문단. 3문단, 4문단 같이 내요. 3, 4문단 같이 내요. 요게 3문단, 요게 4문단이야. 자, 그러면 관계 신호는 뭐냐? 근데 관계 신호는 여러분 4문단에 반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앞에는 다른 내용이 나올 겁니다. 반면 4문단 보세요. 4문단. 관례 신호 네모쳐. 신호를 만들기 위한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비용이 거의 안 든대. 완전 반대네. 그치? 신호와 발신자 간의 속성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 내적 신호 수신자 발신자가 내적 연관이 없대. 자, 그리고
관례 신호는 발신자가 신호를 만들기 위해 그러한 특성을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얘는 신뢰성도 약하대.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자신의 핸디캡을 감추는 방편으로 사용되는데 지식인처럼 보이려고 전문 서적을 들고 다니는 거래. 있는 척 하는 거지. 영자신문 막 보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 되게 똑똑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야. 진짜로 공부해서 박사학위 따면 돈이 많이 들겠죠. 그리고 그쵸?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있을 거 아니야. 지식에 대한 신뢰도. 근데 저 사람이 전문 서적을 의학 서적을 들고 다녀. 근데 그건 들기만 할 뿐 비용 안 들죠. 그치? 신뢰도 있어 없어? 저 사람이 진짜 의대생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근데 그 사람은 어떤 거야? 그냥 의대생처럼 보이려고, 지식인처럼 보이려고 좀 약간 좀 그 있어 보이는 책을 들고 다니냐는 거지. 그럼 우리들의 수신자의 입장에서 저 사람이 그냥 되게 지식이 많은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 과외를 받을 거야. 당연히 검증해야 되지 않겠어? 내적 연관이 높지 않겠어? 뭐도 봐야 돼. 성적도 봐야 되고 졸업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 되고 그치? 근데 얘는 과외받을 거 아닌데 뭐 어때요? 지나가면서 그냥 쟤는 그냥 똑똑한 애인가 보다 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지. 자, 마지막 문단 보세요. 이러한 평가 신호와 관계 신호는 모두 기만에 노출되어 있다. 기만 동그라미 맨 마지막 줄. 기만. 밑줄 치세요. 기만이란 신호와 관련된 속성을 갖지 못한 발신자들이 마치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신호를 조작하는 행위. 한마디로 말해서 실력이 없는데 실력이 있는 것처럼 뻥치는 거. 그 학교에 나오지 않아놓고 그 학교에 나온 것처럼 학력을 위조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기만이라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서 뭐냐?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학력을 위조하거나 선생님은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한번 작성해 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는 키 몸무게도 쓰게 돼 있어서 몸무게를 조금 줄인 적은 있어요. 허위니 이거? 야, 그 자기소개서에 키 몸무게를 쓰라고 하는 게 웃긴 거 아니니? 그래서 선생님은 그때는 늘 언제나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한 10kg 정도 마이너스로 했는데 그건 사기인가? 잘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쨌든 좀 허위 작성을 한 적이 있죠. 지금은 여러분들 그 이력서에 사진도 못 넣게 되어 있잖아. 왜냐면 외모를 보고 평가하지 말라고. 나 사실 자신이 있는데 외모는. 근데 키 몸무게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몸무게를 좀 포기 적이 있다. 처음 고백합니다. 학력 위조한 적 없습니다. 자기소개서 허위 작성은 이제 몸무게를 조금 뺐다. 이 정도. 자, 그러면서 보세요. 수신자 입장에서 기만으로 인한 피해가 미미하다면 발신자의 기만 행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얘들아, 선생님이 몸무게 10kg 줄였다고 나중에 채용당에 채용됐는데 그 자기소개서 허위이기 때문에 당신을 자르겠습니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사실은 국어 전공을 안 했는데 국어 전공을 했다고 뻥을 쳐갖고 왔으면 당연히 잘리죠. 잘리겠지. 미미한 거잖아. 그치? 그 몸무게 속이는 거는. 그러나 기만을 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기만을 적반당했을 때 지불해야 될 비용보다 낮다면 기만이 지나치게 확산될 수 있다. 그럴 경우 수신자는 발신자들의 신호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며 그 결과 정직한 신호를 보낸 발신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 한마디로 사기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선량하게 속이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까지 피해를 본다는 얘기지.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자, 다시. 좋은 차를 타고 수입의 차이가 나는 것은 개인이 가진 정보 보유량의 격차다. 이해됐죠? 정보에 따라 내가 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면 나는 그 시장에서 우위를 갖는 거야. 우위에 있다는 얘기야. 그 정보로 인해서 수입을 많이 얻는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그거를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 학력이라는 얘기야. 좋은 대학을 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은 대학 가고 싶은 거잖아. 좋은 대학. 나은이가 한 말이 맞죠? 돈 많이 벌고 싶어서. 그치? 신호라는 게 있는데 그 신호는 인지 가능한 행위나 형태를 말하는데 내가 신호를 주는 사람이면 발신자,
내가 신호를 받는 사람이면 수신호. 그치? 신호는 둘로 나눌 수 있대요. 평가 신호와 관계 신호. 그래서 대조. 근데 우리는 기반에 노출돼 있다. 어떤 것들이냐? 자기소개서 허위로 작성하는 거, 학력 위조하는 걸 우리가 잘 걸러내야 된다. 이거야. 근데 쟤를 붙잡아가지고 제가 자기 학력을 위조했어. 근데 쟤 때문에 내가 받은 피해가 별로 없어. 하지 마세요. 별로 미미해. 그러면 굳이 뭐 고소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지 않지만 쟤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손해를 봤어. 그러면 당연히 고소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야. 우리는 언제나 이런 데 노출되어 있다. 근데 늘 언제나 의심해야죠. 하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보니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문제 보세요. 1, 2, 3. 1, 2, 3, 4. 오늘 문법도 해야 되는데 하지 마요. 큰일 났네. 애들 연습을 발표 안 해요. 무슨 발표할 시간이 없어요. 아니야. 남아서 쓰고 가세요. 지금 빨리 풀어. 너무 어려워. 이게 어렵다고? 네. 그럴 수 있죠. 저 국어에 재능이 없는 것 같은데 네가 없어. 1학년인데 무슨 재능을 의논하니 열심히 하는 거지. 아 그만 좀 간지러워. 자, 빨리 풀어. 너 저거 왜 안 적었어? 다 적어. 칠판에 선생님 적은 거 다 적어. 여기다. 넌 왜 안 적었어? 적어. 당연하죠. 선생님 칠판에 적은 거 다 적으셔야죠. 아이고 잘 적었네. 저도 잘 적었는데요. 아이고 잘 적었네. 선생님 좋은 거 쓴가 봐요. 쓰긴 했었는데. 잘 적었습니다. 빨리 푸세요. 뭐 해야 돼? 풀어. 풀어줘요. 풀었어? 아니, 이게 사고는 안 풀었어. 사고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은아, 다음 주에 무공비 투사와 초록 색깔? 네. 자, 그럼 바로. 획기죠. 주력 상품. 그쵸. 그리고 그거 재단을 좋아하다가 착각. 얘는 누가 했어? 다시 잘했어. 시끄러워. 소야. 뒤에도 있어. 자, 조용히 하세요. 선생님 오늘 점심 뭐 드실 거예요? 뭐 대신하셨더라? 스페인 김치찌개. 다이어트 김밥 중이다. 쪽에서 다이어트 중이다. 김밥 좀. 근데 김밥을 안 드시겠대. 왜요? 그러니까 자, 답을 빨리 맞춰봅시다. 야, 너네 나한테 왜 소나기 학습지 안 했다고 말 안 해줬어? 아, 선생님 그냥 묻는 거. 자, 답을 일단 맞추고 소나기를 해볼게요. 같이 봅시다. 1번. 자,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몇 번이야? 4번. 야, 정보량이 많아야 시장에서 유리하지. 5번이죠.
평가 신호는 갈래 신호와 달리 어디 봐봐. 평가 신호는 갈래 신호와 달리 내적 연관이 높다고 그랬으니까 정답 5번. 자 2번. 기억의 구체적인 사례는 뭡니까? 정답 5번. 그렇죠. 잘했습니다. 자 3번. 보기를 접했을 때 반응으로 적절한 거. 가려내기가 되게 중요한데 적절한 건 몇 번이야? 정답 3번.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비용을 낮추기 위한 게 아니라 피해를 안 당하게 해야죠. 그렇지? 정답 3번입니다. 2번 체크한 친구가 많을 것 같아서 3번입니다. 3번입니다. 자 4번. 이건 문법 관련 문제입니다. 얘는 여러분들 잘 보세요. A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수단이잖아. 수단. 내가 능력이 있는 걸 보여준다는 건 수단인데 1, 2, 3, 5번은 다 인과야. 인과. 4번만 수단이야.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침묵으로써 내 생각을 표현했다는 건 수단이죠. 수단. 1, 2, 3, 5는 다 인과. 원인 결과입니다. 적으세요. 4번 체크. 수단. 1, 2, 3, 5는 뭐다? 인과다. 인과. 인과. 자, 소나기 학습지 같이 봅시다. 소나기 두번 해주세요. 소나기 학습지 같이 볼게요. 뭔가 허전하다 했어. 소나기 학습지 같이 보겠습니다. 1번. 자, 소설의 제목인 소나기의 의미를 정리해보세요. 갑자기 세차게 쏟아졌다가 곧 그치는 소나기처럼 짧게 끝나버린 밑줄처럼 여기 쓰세요.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 자, 그리고 공간적 배경은 농촌. 시간은 가을. 자, 발단에서 소녀가 소년에게 조약돌을 던지면 이 바보라고 한 건 2번. 서운함을 표시하는 거다. 소녀가 던진 조약돌을 내려다본 것은 관심이 있다는 거다. 1번. 자, 그리고 소녀는 조약돌을 주머니에 집어넣는 건 4번이죠. 관심이 있고. 그리고 조약돌을 계속 주무르는 것은 소녀에 대한 그리움이다. XX. 자, 소년을 향한 관심, 그리움. 소재 뭐야? 조약돌. 조약돌. 자, 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조약돌을 주무르는 버릇이 생겼을 때는 그리움. 그리고 물속에 비친 자신의 검게 탄 얼굴을 보고 열등감을 느꼈죠. 열등감. 그리고 소녀를 보고 도망쳤잖아. 얘는 태도가 어때? 소녀는 소극적, 적극적 뭐야? 소극적. 동그라미 치세요. 소극적. 자, 그 밑으로 가는 거야. 자, 이제 소년의 행동 바뀌었죠. 소녀에게 꼬물꼬물 만들어줄 때는 설렘. 설렘. 소녀의 상처를 치료해줄 때는 걱정. 소녀 앞에서 누렁 송아지에 올라타는 건 자랑스러움이라고 쓰세요. 자랑스러움.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어? 적극적. 자, 적극적. 위기입니다. 비를 소나기 만나서 피했죠. 자, 분위기 변화. 점점이라고 되어 있잖아. 밝은 분위기에서 불안한 분위기로 라고 쓰세요. 밝은 분위기에서 불안한 분위기로. 밝은 분위기에서 불안한 분위기로. 밝은 분위기에서 불안한 분위기로. 자, 소나기의 의미 마지막에 뭐 들어가면 좋을까? 비가 왔다 금방 그치니까 짧은 사랑. 6번의 괄호는 짧은 사랑. 소년 소녀의 짧은 사랑. 자, 그리고 소녀가 이제 계속 며칠 못 나왔잖아. 이때 매일 개울가로 달려가고 주머니 속 조약돌을 만져거리고. 소녀는 자, 그리움, 보고 싶음이라고 적으세요. 소년의 마음, 그리움, 보고 싶음. 그리움, 보고 싶음. 마지막입니다.
어떤 유언이었죠? 입던 옷 그대로 입혀서 묻어달라. 입던 옷 그대로 입혀서 묻어달라. 입던 옷 입혀서 그대로 묻어달라. 그대로 입혀서 묻어달라. 입던 옷 그대로 입혀서 묻어달라. 적었니? 왜 그랬을까? 소년과의 추억을 간직하고 싶어서. 소년과의 추억을 간직하고 싶어서. 소년과의 추억을 간직하고 싶어서. 소년과의 추억을 간직하고 싶어서. 자, 어디를 펴시냐면요. 165쪽 펴봐. 처음 쓰리 165. 165쪽. 165쪽. 금방 할게요. 10분 안에 끝낼게요. 165쪽.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여러분 형태소를 배웠죠? 지난주에는 형태소 165쪽입니다. 자,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밑줄 쳐볼게요. 유의 관계, 의미가 비슷한 거예요. 자, 밑줄 주세요. 소리는 다르지만 비슷한 의미다. 예를 들면 서윤이는 귀엽다, 서윤이는 예쁘다. 비슷한 의미죠? 비슷한 의미죠? 귀엽다, 예쁘다, 사랑스럽다, 뭐들 다 비슷한 의미야. 이게 뭐야? 유의 관계야. 반의 관계는요. 밑줄 쳐. 서로 짝을 이루어 대립하는 의미. 소년, 소녀, 남자, 여자. 차갑다, 뜨겁다 이런 것들은 서로 반의관계입니다. 반대되는 의미. 상하관계는요. 밑줄 쳐. 한 단어의 의미가 다른 단어의 의미를 포함하거나 포함되는 거. 얘들아 잘 봐봐. 과일에 과일 포도가 포함돼? 그렇죠? 그리고 과일에 포도는 포함을 하는 거죠. 그게 상하관계야. 됐니? 상하관계. 문학에는 뭐가 있어? 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그쵸? 시, 소설, 수필 이런 것들이 다 문학에 포함되는 거지. 그럼 문학은 상위어, 나머지 것들은 하위어. 자, 동음이어 여러분 잘 봐. 동음이어는 좀 밑줄 쳐. 소리는 같은데 뜻이 다르다. 나는 배가 좋아할 때 배가 좋다? 먹는 배가 좋다는 건지 타는 배가 좋다는 건지 2배, 3배가 좋다는 건지 이 배가 좋다는 건지 어때? 소리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거야. 그치? 그게 바로 뭐야? 동음, 이의어. 동음 소리는 같다. 그치? 이의 의미는 다르다. 야 조용히 해. 소리는 같고 의미가 다르다. 이게 동음, 이의, 어야. 예를 들면 뭐? 배 같은 거. 배가 좋다. 먹는 배가 좋다. 타는 배가 좋다. 나는 2배, 3배 할 때 그 배가 좋다. 자, 다의 관계 보세요. 한 단어가 2가지 이상의 관련된 뜻을 가질 때,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이어는요. 의미가 많다예요. 의미가 많다. 의미가 많은 거. 자, 예를 들면 의미가 많은 거. 자, 다이언 여러분 기본적으로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가 있거든요. 중심 의미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예요. 적으세요. 거기 다이 관계 밑에다가 적어. 중심 의미는 사전적 의미. 사전적 의미라고 적어. 무슨 말이냐? 손이라고 했을 때 손 중심 의미는 뭐냐면 신체 손이에요. 팔목 밑에 요 손. 자, 선생님이 그림을 아주 잘 그려서 슉슉. 요게 중심 의미. 우리의 신체. 얘가 중심 의미야. 근데 주변 의미는 뭐냐면 거기서 조금 더 확장된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동건이 오늘 손 좀 봐줘야겠는데 무슨 말이야? 그냥 이렇게 손을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힘내줘야겠다.
그쵸? 그런 뜻이야. 야, 손 좀 못해라는. 야, 손 좀 못해. 손을 못해라는 게 아니라 뭐야? 좀 도와달라. 그리고 쟤랑 손절 뭐야? 연을 끊겠다는 뜻이야. 즉 다이어트 의미가 여러 개인데 중심 의미는 여러분 정말 사전적인 의미. 그래서 사전적 의미 우리 신체의 소리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혼내주겠다. 그쵸? 그리고 또 일손 못해라. 손절하겠다. 이런 것들로 의미가 확장돼 나간다는 거지.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그게 주변 의미야. 얘는 확장된 거야. 중심 의미에서 확장된 거. 다 먹었어? 먹었어? 뭐라 쓰는 거예요? 뭐? 여기 옆에. 사전적 의미? 잘 적었습니다. 자, 그래요. 잘 적었어요. 다 적었니? 그렇다면 이렇게 있잖아. 쟤는 머리라고 했을 때 중심 의미는 신체. 근데 그치? 쟤는 머리가 좋아. 무슨 뜻이야? 똑똑하다. 야, 머리 좀 모으자. 의견을 좀 모아보자. 이런 뜻이야. 이게 주변 의미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자, 옆으로 넘어가서 166. 번까지 빨리 봅시다. 9번까지. 5x니까. 성준이 화났어? 화난 눈치인데? 이거 하면 잘하고 있어? 다 필기했어? 그리고 여러분들 클리닉 올 때 처음 책 꼭 갖고 오세요. 알겠죠? 처음 책 꼭 갖고 와. 다음 주에는 빠작 17입니다. 17 외워서 오시면 되고 단톡에 올려드릴게요. 성장. 왜요? 잘해서. 현서야, 너 왜 이렇게 지쳐 보여? 네. 몇 번 답이 다 똑같아요. 네? 연서 하시죠. 아니 9번 답이 다 똑같아요. 9번? 네. 이거 안 아닐 텐데. 아 그래요? 연서 아직도 야, 너는 몇 점이니? 잘 봤니? 아까 70 몇 점이라고 했나? 아니 88. 84점? 84점? 평균 몇점 나올 것 같아요? 평균 그래도 80점 넘어요. 네. 아니, 평균 한 70점대 예상합니다. 70점. 네 저희 반 1등 누구예요? 80 다 거의 84점 들어가. 83도 일단은 없고 84점 제일 높아. 일단. 아, 92점. 92점. 지원이가 지금까지 1등입니다. 92점. 화났니? 자, 합시다. 얘들아. 그리고 시험을 더 다음에 잘 보면 되죠. 그렇지? 무고불고 하지 마세요. 무고불고 하지 마시고. 자, 같이 합시다. 집에 가야 돼요, 이제. 네. 아 나이는 자, 한 명씩, 9명이네. 딱 한 명씩 시키겠습니다.
1번. 저부터 할게요. 안 돼요. 왜? 앉은 순서대로. 아, 우리 프린세스부터. 말소리는 다르지만 의미가 비슷한 단어들 뭐라고 할까? 유의 관계에 있다고 하고 이러한 관계에 있는 단어들을 유의어라고 한다. 유의어. 유의어. 2번. 단위 관계가 성립하면 한 쌍의 단어 사이에 두 개의 의미 요소가 달라져야 한다. 이런 경우는 X입니다. X라고 치세요. 딱 하나만 달라야 돼. 예를 들면 시간은 없지만 빨리 설명할게요. 소년과 소녀입니다. 얘네들은 일단 남자죠. 남성성을 갖고 있고 남성성은 없어. 그리고 얘네들은 결혼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치? 네. 요 요소 하나만 다르다는 얘기야. 요 요소 하나만. 두 개 이상 다르면 안 돼. 만약에 여기에 소년이 아니라 총각이다. 그럼 얘는 성인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성인이 아니잖아. 그럼 두 가지 요소가 다를 때는 단위 관계가 성립된다고 보잖아요. 딱 하나만 다르네. 별로 관심 없어 보이네. 자, X입니다. 3번. 다른 단어의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 상이어. 포함되는 것은 하이어. 5. 하나의 단어에는 하나의 단위어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X. 자, 단어는 비교하는 대상에 따라 어떤 단어의 상이어이면서 동시에 다른 단어의 하이어일 수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이거 다음 주에 다시 설명할게요. 맞다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화를 내지 마시고요. 시끄러워요. 네. 자, 예술에 문학도 있고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을 수 있겠죠. 이때는 얘가 상이어, 이때는 얘가 하이어야. 그치? 아래 단계니까. 그런데 시다. 발라드다. 클래식이다. 라고 했을 때 얘는 문학에는 상이어잖아. 무슨 말인지 알았어? 얘는 예술에 봤을 때는 하이어지만 시로 봤을 때는 상이어라는 얘기야. 둘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죠? 이해됐을까? 자, 6번. 말소리 같지만 의미가 다른 거 동음, 이의어. 두 가지 이상이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는 거 다의어. 자, 8-1은 유의 관계, 8-2는 단의 관계, 3번 반의 관계, 4번은 유의 관계, 5번 유의 관계, 6번 상하. 9-1 동음이의, 9-2 다의, 9-3 동음이의, 9-4 다의, 동음 다의, 동음 다의. 됐어요? 자,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월말평가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